111년 전 그곳엔 목청을 울리는 기나긴 함성이 있었고 터져 나오는 외침이 있었다. 평등한 세상, 열린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음 하나로 논을 갈고 밭을 매던 농부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 경상도까지 전국 방방곡곡 힘찬 발걸음을 올리며 행진하던 그들은 농민군이었다. 함께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하늘이 되는 삶을 꿈꾸었다. 그래서 그 땅 위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이 오르고 황토빛 발자국이 오롯이 남아있는 땅. 전라북도 정읍으로 떠나보자. 한국 근대사의 굵은 선을 그으며 최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주축이 된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에서 시작 충청도를 비롯해서 경상도 황해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갑신정변이나 위정척사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농민들에 의한 민중항쟁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이후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항일무장투쟁으로 이어졌다. 세월이 변했고 사람도 변하고 그리고 산천이 변했다. 하지만 무릇 땅이란 잊혀진 기억들까지 고스란히 간직하는 법. 동학농민혁명의 불씨를 던져준 곳, 정읍의 고부가나터로 향한다. 111년 전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동학농민혁명의 첫 불꽃이 타오른 것은 고부관아이다. 지금은 초등학교로 변해버려 그 시절 학정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농민들의 고혈과 착취의 현장은 세월 속에 묻혔고 지금은 아이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가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혁명의 도화선을 제공했던 고부군수 조병갑이 있었다. 이게 바로 저 고부군지에 나오는 고부관악터 배치도를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저기 사령청이라고 써 있는 저 밑에 있는 홍살문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우리 지금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령청 그걸 따라서 들어가면 동원이 있는데 동원은 뭐 당연히 당시 고부 군수가 이제 집무하던 곳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내아가 있고 내아 옆에 이제 객사가 있는데 객사는 그 외부에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제 묵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제 왼쪽에 교궁이라고 써 있는 곳은 향교 건물이 됩니다. 지금은 저 향교 건물 외에는 다른 모든 그 동원의 그 부속 건물들이 일제 강점기에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아 있지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고부 초등학교 건물이 되어 있죠. 지금 그걸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고부는 정읍시에 딸린 작은 마을이지만 가보는 당시만 해도 고부는 기름지고 넓은 평야로 쌀의 집산지이자 상업의 중심지였고 28개 주변 촌락을 거느리는 번성한 고을이었다.
결국 고부는 지방 관리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부임지 중에 하나였다. 조병갑이 고부 군수로 취임해 온 것은 1892년 5월이었다. 조병갑이 부임한 이후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 학정의 현장은 표지석으로만 남아있다. 이곳에서 고부의 모든 그 행정이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세금을 거둔다든지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을 벌 준다든지 하는 모든 것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병갑이 이 고부에 부임해 와서 특히 그 모든 그 이 불법 탐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탈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 고부군에는 당시 전몽준이라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역사적인 인물, 조병갑과 전몽준이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이곳에서 격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94년 1월 10일 고부 봉기입니다. 그래서 전몽준 장군은 분노한 고부 군민을 이끌고 바로 이곳으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조병갑은 쫓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1894년 농민혁명에 바로 그 시발점이 되던 그런 곳입니다. 조병갑은 조선 후기 탐관오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부임하자마자 온갖 가렴주구를 일삼으며 농민들의 고혈을 짜냈다. 그는 허무맹랑한 죄목을 갖다 붙인 다음 죄를 탕감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세금을 가로챘다. 당시 고부의 농민은 조병갑의 학정과 수탈에 허덕여야 했다. 백성들의 한탄과 원성을 간직한 고부 초등학교 옆에 고부 향교가 있다. 반듯하고 단정한 향교의 모습에서 19개 읍면을 거느렸던 고부 관아의 위세를 엿볼 수 있다. 향교란 조선시대 국립지방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명륜단과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그 규모에 따라 대설위와 중설위, 소설위로 나뉘는데 대설위는 성균관 안에 있는 향교로 공자의 위패를 모시고 중설위는 유교의 4대 성인을 모시는 곳이다. 고부의 향교는 전라북도 6개 중설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당시 풍요로운 땅 고부의 명성을 대신 말해준다. 임진왜란 이후 남아있는 건물로는 대성당과 명륜당, 양사제, 동제, 서제 5개의 건물, 성현의 위패를 모시며 농민이 민본이라는 유학의 가르침을 전했던 곳이지만 향교가 바라보이는 마당에선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었다. 그렇게 고부 향교는 역사의 2가지 얼굴을 머금은 채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조병갑이 사행했던 폭정의 현장이자 고부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만석보터로 향한다. 고부의 풍요로움은 이곳 배들평야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배들평야는 조병갑이 부임한 이후 풍요와 수확의 땅이 아니라 탄압과 폭정의 땅으로 변했다. 조병갑의 폭정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곳 만석보의 물새이다. 원래 이곳 정읍천 아래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쌓아서 물을 끌어다 쓰던 만석보가 있었다.
그런데 조병갑은 원래 있던 만석부 아래 즈음 정읍청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새로 보를 쌓고는 농민들에게 만석부 사용료라는 물세를 강제 징수했다. 결국 조병갑의 수탈로 생계 위협까지 받던 농민들의 분노는 본물처럼 터지고 만석부의 물세 징수는 고부 봉기의 도화선이 된다. 이곳이 바로 만석보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고부 군수 조병갑이 군민들을 탐하했던 그 표적이 됐던 곳이죠. 이 만석보를 새로 쌓아서 고부 군수 조병갑이 한 해 700석 이상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민들이 이제 일어나서 1910년 드디어 군수 조병갑을 물리치고 고부 봉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게다가 조병갑이 새로 만든 만석보는 쓸데없이 높아 홍수가 지면 범람하기 일쑤였고 상류의 눈들조차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 조병갑은 좋은 노는 한마지기당 2말, 나쁜 논에서 한 말씩 물세를 거뒀다. 이 만석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 부분이 엄청난 그 평야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배들 평야 이렇게 하는데 이 평야지대에서 이 보를 막음으로 해서 한 해 약 한 10,000석 이상의 수확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만석보라 붙여졌는데 이 만석보는 1894년 1월달 이제 고부 봉기 후에 이 군민들이 부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농민혁명의 이제 발단이 된 만석보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 만석보 유지비를 세워서 그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농민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다 못해 조병갑에게 물세 탕감을 요구했지만 감면은커녕 혹독한 매를 맞기 일쑤였다. 그렇게 만석보는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이었다. 고부 봉기의 성공으로 고부 관할을 점령한 후 농민들이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은 이곳 만석보였다. 조병갑 학정의 상징물인 만석보는 분노와 고통에 떨었던 농민들의 손에 의해 부서졌다. 지금은 너무도 평화로운 땅이지만 이곳 만석보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고부 농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지금은 그 물이 흐르고 있는데 당시는 바로 이 흐르는 물을 막아서 보를 세웠습니다. 물을 막아서 보를 세우고 그것이 바로 한 인간 조병갑의 탐욕을 위해서 쓰였다는 것은 역사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곳은 바로 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가장 뭐랄까 처절한 현장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세도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가의 재정은 궁핍해졌고 과다한 세금의 연속이었다. 학정과 수탈이 극에 달했던 19세기 말, 그날그날의 생계를 연명하기조차 힘든 백성들에게 파고든 것이 동학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했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동학으로 몰려들었다. 1893년 고부의 접주였던 정봉준을 비롯한 20명의 사람들은 조병갑을 죽이고 서울로 가자는 혁명적인 모의를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결의의 내용을 담은 사발통문을 각 마을로 보냈다. 현재 사발통문을 작성했던 주산마을엔 동학혁명 모이탑이 세워져 있다. 이 탑은 농민혁명의 전 단계인 당시 농민군 지도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농민혁명을 일으켰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발통문을 그대로 이게 탑 속에 이제 옮겨가지고 세운 것인데요. 이 사발통문은 지도부들이 누가 주모자인지 알 수 없도록 사발을 엎어놓고 둥그렇게 이제 서명을 해서 당시 이제 상황을 옮겨놓은 그 통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물꼬를 튼 고부봉기는 사발통문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발통문은 평등 정신과 함께 결과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당시 지도부들의 결의를 대변하고 있다. 사발통문엔 고부봉기를 거행하기 위한 4개 항의 행동 목표가 담겨 있는데, 이는 고부봉기가 우발적인 밀란이 아니라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계획된 운동임을 보여준다. 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나선 청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눅두 장군 정봉준 선생의 고택.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 이 작은 집이 고부봉기 전까지 정봉준이 시대의 아픔을 나눈 공간이며 개혁의 꿈을 꾸었던 곳이다. 정봉준은 양반 계층에 속하긴 했지만 완전히 몰락하여 훈장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학이 세상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동학에 입도한 뒤 동학농민혁명을 이끌게 된다. 비록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정봉준은 농민전쟁의 전 과정에서 눈부신 지도력과 조직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박하고 단촐한 초가 상관이지만 눅두 장군의 정신이 남아있는 듯하다.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구슬픈 노래를 불렀다.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다시 발길을 돌리면 농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천지를 흔들었던 말목장터를 만난다. 말목장터는 사발통문 결의를 마친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집결한 곳이며 이곳을 기점으로 농민들은 고부 관할을 향해 진격했다. 이곳은 바로 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고부봉기가 시작한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옛날에는 장터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봉준 장군이 이곳에 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이고 고부 봉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병갑을 치러 바로 고부 관하로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원래 큰 그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나무가 2003년, 바로 2년 전입니다. 2년 전 태풍에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나무가 지금 없어서 그 당시 모습을 우리가 알기는 힘드는데 그 감나무는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품 처리해서 장기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1894년 1월 10일 밤 무려 1천여 명의 농민들이 말목장터에 모였다. 이날 전봉준은 비무장이었던 농민들을 족창 수백 개로 무장시킨 후 고부 관할을 기습했다. 하지만 고부 군수 조병갑은 이미 도망간 뒤였고 고부 관할은 쉽게 점령되었다. 건물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지만 111년 전의 그 세 갈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 비록 혁명의 자취가 모두 사라진다 해도 이 길만은 그날의 함성과 열기를 고스란히 기억할 것이다. (111년) 전 제폭 구민, 보국안민을 기치로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은 지금도 정읍당 곳곳에 살아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길이 전승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열린다. 오호, 저놈이 어디라고 안구 팽창. 군수께서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해 주시라 믿고 온 것은 아니오. 그래도 혹시 아는 마음으로 지금껏 지켜봤지만 공포 5필이 그리도 아깝다느냐. 다시 살아오는 역사의 불길이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기념제는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상이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동농민굿이라는 전통 행사이다. 기념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함께 줄다리기를 하면서 한마음으로 움직인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었으며 힘이었다. 기념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씩 혁명에 참가했던 농민군의 절절한 심정을 공유할지도 모른다. (111년) 전 새로운 세상, 열린 세상을 위해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의 절규와 정신은 시공간을 넘어 전해지고 있다. 농민들의 황토빛 발자국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다. 혁명의 전선을 달렸던 그들의 얼굴이 이곳에 있었다. 바로 이곳은 그 동학농민혁명에 몸을 던져서 이름 없이 죽어간 농민군들을 위한 그 위령탑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농민혁명의 가장 큰 주역이 되고 또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정말 이분들은 오늘날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역으로서 등장하고 있죠. 여기 얼굴만 형성화되어 있는 바로 이것이 당시 그 농민군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이름 없이 역사에 자기 몸을 던짐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빛나게 했던 분들입니다. 1983년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건립된 이 탑은 혁명에 참가했던 무명 농민군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기념물로는 처음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일제에 의해 혁명에 관련된 것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은폐되었다. 결국 보복이 두려웠던 농민들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며 지냈고 지금도 혁명의 대열에 섰던 농민군의 얼굴을 찾아가는 중이다. 어느 사회나 가장 보수적이라는 농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회는 희망을 잃었다는 의미이다. 32개의 보조석엔 아직도 세상을 바꾸겠다고 일어선 농민들의 의지와 결의가 들리는 듯하다. 동학의 숨결을 찾아온 정읍에서 고창으로 이동한다. 고창엔 동백꽃으로 유명한 전북의 대표적인 고찰 선운사가 있다. 선운산 입구에서 사찰까지 이르는 길이 일품이다. 길 왼편으로 나란히 이어진 선운 계곡은 늙은 나무들이 터널처럼 우거져 사찰의 멋스러움을 더한다. 그 길을 따라 건너라면 부처가 사는 하늘 세상까지 닿을 것 같다. 도솔산에 자리 잡은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24년 때 창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고려 충수광 54년 무렵까지 번성하다가 한동안 폐사지로 남았다. 그 후 조선 성종 3년 때에 이르러 대대적인 중창을 해서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 세워진 건물들은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모두 소실되었고 조선 중기에 몇 개의 건물만 증축되었다. 한때 89개 암자에 3천여 명에 이르는 많은 승려들이 있었다는 대가람의 규모는 사라졌지만 선운사의 후덕하면서도 호젓한 풍모는 가람 곳곳에서 배어나온다. 흔히 천년고찰이라 불리는 사찰 중에서도 선운사는 특히 쓸쓸함이 가득 찬 곳이다. 그 가람의 마당에서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그 옛날 강의를 하던 곳이었다는 만세루가 옛 사찰의 위엄을 대변하고 있다. 정제된 법식이나 세련된 분위기는 없다. 단지 누가 뭐라 해도 제 길을 가고 말겠다는 독야 청청한 뚝심과 배포만이 가득하다. 두 칸의 맞배 지붕집은 다른 건물들을 짓고 남은 목재를 가져다 지었다고 하지만 그 위풍당당함에선 여느 건물에 기죽지 않은 품위가 느껴진다. 선운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진다는 동백꽃이다. 대웅전 뒤에서 비탈진 언덕을 조금 올라가면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장관을 이루며 손님을 맞는다. 고차를 감싸듯 빽빽히 둘러선 푸른 동백나무가 내리는 눈송이와 어울려 부처의 도량을 청량하고 고즈넉하게 만든다. 선운사에서 잘 닦인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동학농민혁명의 또 다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거대한 바위벽에 새긴 높이 17m의 도설한 마의 불상. 이 불상엔 예로부터 전설 하나가 전해지고 있다. 부처님의 심장부에 있는 네모난 흔적 안엔 신비한 비결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엔 한양이 망할 것이며
그 비결을 꺼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학혁명 당시 전북지방의 접주였던 손아중이 이 비결을 꺼냈다는 소문이 돌았고 동학군은 모진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마애불의 비결 탈취 사건은 한양이 망하기를 바라는 동학군의 사회개혁 의지와 맞아 떨어진 것이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백성들의 염원이었는지도 모른다. 여정은 1차 기병의 집결지인 무장기포지로 향한다. 고부봉기의 성공으로 고부관할을 접수한 농민들은 나라에서 관이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전봉준도 군대를 해산하고 고부를 떠났다. 하지만 안핵사 이용태는 8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난민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고부군 농민을 대대적으로 학살한다. 이 고부군 토벌은 다시 농민들을 분노케 만들었고 이는 동학농민혁명 1차 기병의 시발점이 되었다. 전봉준은 당시 동학의 대접주였던 손하중, 김계남, 김덕명과 손잡고 본격적인 무장 봉기에 들어간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군이 집결한 곳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대 넓은 뜰에서 농민군들이 모였죠. 이곳에 특별히 모인 이유라고 한다면은 전봉준이 이곳에 있는 당시 농민군의 3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손아중이 포교를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손아중을 찾아와서 손아중이 힘을 빌렸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곳이 바로 영광하고 접경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의 감시가 좀 소홀할 수 있겠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측면 때문에 농민군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가지고 고창을 향해서 그리고 백산을 향해서 그리고 전주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집결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곳 무장기포지에서 4,000명의 농민군이 모여 창의문을 선포하고 군사를 일으켰다. 창의문은 타막한 관리를 제거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음으로써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 거사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 무장기포지는 사라질 뻔했던 고부 농민 봉기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동학농민혁명으로 다시 피어난 곳이다. 이렇게 무장을 출발한 농민군은 곧바로 고부로 가서 고부성을 점령한 뒤 행정사무를 장악했고 옥문을 열어 무고한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그 뒤 농민군은 백산에서 본진을 치고 군대 행령 강령인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한다. 그리고 보구감민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전라 감영이 있는 전주성으로 출발한다. 그렇게 밀라는 혁명으로 발전했고 본격적인 농민 전쟁은 그 역사의 포문을 열게 된다. 다음 여정은 농민군이 관군과 처음으로 부딪혀 첫 승리를 거둔 역사의 현장 황토현 전적지를 찾아간다.
백산에서 무장을 마친 농민군은 전주를 향해 진군했고 태인과 부안을 공격하며 주변 고을을 석권했다. 이때 조정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800명의 군사를 파견하게 되고 농민군과 광군은 황토연에서 첫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결과는 농민군의 대승이었다. 황토연 전투의 승리로 인해 농민군의 사기는 더 높아졌고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계기가 된다. 첫 승리의 격전지 황토연. 그 승전보의 환희가 가득했던 그곳에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엔 111년 전 황토빛 농민군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조선 후기 농민들의 생활상은 물론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의 기록과 농민군이 사용했던 무기까지 남겨져 있어 당시 혁명의 숨결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그중 너무도 대조되는 밥상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 그 밥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반들이 먹었던 밥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 농민들이 먹었던 밥상입니다. 우선 보기에도 양반 밥상은 상이 터질 듯이 많은 반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밥에다가 국 그리고 김치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뿐일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는 일어서서 몽둥이 들고 싸우다가 맞아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농민 혁명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 앞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바로 닭을 길렀던 그 닭장터입니다. 그런데 농민군은 바로 이 닭장터를 이용해서 크기가 높이가 약 6척 정도, 사람 키 정도죠. 그리고 넓이는 농민군 한 5, 6명이 뒤에서 밀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장터를 만들어서 당시 조선의 최고 정예군사인 경군하고 장성에서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심의 무기를 이용해서 경군을 물리쳤죠. 경군은 이 닭장터를 이용한 농민군과 싸워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군은 이 비장의 무기를 이용해서 경군을 물리치고 바로 전주성으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농민혁명이 단순한 그 농민들이 일어나서 봉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고 또 전쟁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그 비밀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그들의 어떤 그 참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평등한 세상, 열린 세상을 만들겠다고 일어났던 그들은 이름도 없는 그저 농민군이었다. 변변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고 제대로 된 군복도 입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와 함성은 하늘을 찔렀고 낙과 죽창에 의지한 채 온몸을 던졌고 생명을 불살랐다. 지금 그들의 흔적은 유물로 남았지만 그 정신은 푸른 기상으로 살아있다. 전 이곳에 올 때마다 정말 숙연함과 역사의 힘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농민들이 무 때문에 일어났을까? 그것은 지금 저에게도 큰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죠.
정말 그런 농민군들이 이곳에서 크게 힘을 모아서 강군을 물리쳤다는 것은 저에게 큰 그 역사의 힘으로 다가옵니다. 1894년 4월 6일부터 7일 새벽 사이에 이곳 황토현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 그 첫 접전이 있었던 곳에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당당한 품새를 자랑하는 이 기념탑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물로 제폭구민, 보국안민, 즉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구한다는 당시 동학혁명의 이상이 새겨져 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황토현 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탑이 있는 곳입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곳 일대가 1894년 4월 7일 날 관군과 농민군이 크게 접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황토현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1963년도에 이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농민군들은 관군을 바로 이곳에서 크게 물리쳤습니다. 정말 한 번도 관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농민들은 관군을 크게 쳐서 무찔렀던 것이죠.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농민혁명은 크게 전환기를 맞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긴 농민군은 용기 백배에서 고창, 무장, 장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장성에서도 크게 경군과 싸워서 이겼던 것이죠. 이 황토현 전적지야말로 정말 그날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싸워서 기념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전투에 투입된 관군은 화력면에서 현대식 무기로 무장했고 반면 농민군의 무기는 죽창과 낫과 닭장태뿐이었다. 그러나 2,500명의 관군 중 살아 돌아간 사람은 수십 명이라고 역사는 전하고 있다. 황토현 전투를 계기로 농민군은 파죽지세로 뻗어나갔고 곧이어 전라도를 이어 경상도와 충청도까지 농민전쟁의 불꽃은 거세게 번져갔다. 저는 이 농민혁명을 통해서 과연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111년 전의 그 당시 상황과 우리 상황 어떻게 다를까요? (111년) 전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울렸다. 그 하늘과 땅 사이로 그들은 달리고 싸웠다. 땅을 밟고 흙과 함께 살아왔던 농민들은 농사를 짓던 손에 쟁기와 낫과 죽창을 들었다. 하늘을 찌를 듯 민중의 깃발이 펄럭였다. 전봉준을 선두로 한 수많은 무명 용사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진했다. 동학농민혁명, 그것은 비단 우발적으로 일어난 봉기가 아니라 학정과 고통의 벼랑 끝에서 농민들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선택이었고 몸부림이었다. 그렇게 이름 없는 그들은 역사 속을 걸어갔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동학농민혁명의 태동지 정읍. 그곳엔 민중의 살아있는 힘이 있었고 부정과 부패를 거부했던 개혁의 원대한 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